미국 물가는 아직 3.4%입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시간 08시 30분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뒤 금융시장은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낮게 반영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문제가 끝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고 두 지표의 연간 상승률도 전월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를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나온 고용지표도 함께 정책 기대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4%라는 숫자 안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내려갔고 무엇이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0.1% 올랐고 1년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0.2%,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헤드라인,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3.5%에서 3.4%로 낮아졌습니다. 근원 물가도 2.6%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즉, 물가 수준 자체가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수치에서 추가적인 재가속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물가를 낮춰준 요인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1.5%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2.9%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의 월간 상승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에너지 물가 부담이 사라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14.7% 높고 휘발유는 24.6% 높습니다. 즉, 한 달의 방향과 1년의 수준은 다릅니다. 이번 달 에너지는 물가를 눌렀지만 에너지 가격 수준 자체가 낮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제외한 생활 물가는 어떨까요? 반대로 아직 남아있는 물가도 있습니다. 주거비는 7월에도 0.1% 올랐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주거비 상승이 이번 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약 3분의 1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주거비 상승률도 3.2%입니다. 여기에 의료비는 전월보다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완화됐지만 모든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는 내려갔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완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와 일부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 복잡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적 안도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2% 물가 목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의 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준은 장기 물가 목표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기준 2%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 3.4%를 연준 목표 2%와 단순히 빼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PCE보다 먼저 발표되고 미국의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 발표 뒤 시장이 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에 다시 더 강한 긴축으로 움직이게 할 정도인가? 발표 뒤 금융시장은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낮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4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금리 기대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실제 시장 반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후에는 미국 주식이 올랐고 국채 금리는 내려갔으며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조금 낮아지는 방향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하루 종일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달러는 이후 반등했고 국채 금리도 소비자 물가 지수 직후 저점에서 일부 되돌렸습니다. 시장 가격은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기업 실적과 성장 기대가 함께 반영되고 채권에는 물가와 성장률, 연준 정책 기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달러 역시 금리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과 위험 회피 수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반응의 올바른 기록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뒤 추가 긴축 우려가 일부 낮아졌지만 모든 자산이 하루 종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았으니 오늘 반도체가 오른다 같은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미국 국채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는지 봅니다. 둘째, 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실제 대형주와 전기전자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넷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앵커가 거래 대금과 종가를 함께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구조는 단순합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시작된 기대 변화가 금리와 달러를 거쳐 실제 외국인 자금과 종가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연결이 끊긴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고 한국 시장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 문제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낮아졌고 에너지도 월간 기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와 일부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3.4%라는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실제 금리와 달러 그리고 자금의 움직임을 바꾸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방향을 예측하기보다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그리고 대형주 종가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데이터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